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거 조작한 거죠.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의원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봤습니다. 네.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방금 화면에서 봤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파기환송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어떤 또 결정이 나올 것이냐 맞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대단한 무리수를 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633 원칙 저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문에 그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6월 26일까지가 사실상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전합에 회부할 때는 이 내규가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따라야 되는 근거 규정들도 있고요. 예. 그 규정들에 따르면 이 재판 연구관이 보고서를 올리거나 아니면 주심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역으로 추정컨대 그 소부에서는 그냥 일치돼서 기각될 결정이 나올 걸 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전원합의체로 옮긴 거죠. 그리고 9일 만에 9일 동안 이 사건 수기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기록이 7만 쪽에 달하는데요. 그리고 합의기일 사실상 한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2번 있었지만 한 번은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와 관련한 판단 결정이 있었고요. 2번째는 표결에 바로 붙였습니다.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정말 실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숙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이 사건 기록 정확하게 단 한 번 대략이라도 최소한 주요 기록에 대해서 일람했습니까? 아마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는 네. 굉장히 환영을 했던 민주당이 네. 지금 오늘 이번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다음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공당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맞습니다. 비춰질까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있고요. 다만 저는 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수용을 야든. 한다? 예, 그런데 그 절차가 이례적이었다는 점. 굉장히 지금 법원 노조 측에서도 재판 거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들 30년 동안 내가 재판해봤지만 이런 식의 절차는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걷어들이면 사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법원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어야 됩니다. 이런 식까지 수용하는 건 저는 사법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분이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치를 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도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명 정도씩 증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기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잡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만 그때 민주당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만 왜 여기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한 번 정도 심리를 하고 결론을 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심리는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이후에 한 달 정도 있어서 바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이제 반대 의견만 있었고 10분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파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결국 압도적인 다수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빠르게 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것이라는 것은 법조계에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소부에서 하기에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는데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에 갈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재판 연구관들이 붙어서 3월 26일이 항소심 선고였습니다. 한 달 동안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그 기각 이걸 파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이 신속하게 나온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소심의 재판 기록이 6만여 쪽에 네. 달한다고 하는데 그 짧은 며칠 안에 대법관 12분이 다 읽었느냐. 이제 네. 김민석 네, 민주당 맞습니다. 최고위원은 이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이제 그 청원 네. 운동까지도 좀 벌이고 있는데 이걸 다 읽고선 전원 합의체에서 선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관들이 이제 정리해 준 보고서를 보고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런데 대법원은요. 예. 법률심이에요. 사실심은 1심과 2심뿐이기 때문에 결국 원심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대법원에서는 한 차례 정도만 심리하고 선고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결국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1심과 2심이 달랐던 것이 있고 예. 대법원 입장에서는 1심의 판단이 맞았다라고 본 것이죠. 이게 뭐 사실심, 뭐 누구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봐야 되는 사건이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가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수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록 안 봐도 재판할 수 있다. 그럼 재판 연구관이 대법관하지 왜 대법관이 재판을 합니까? 기록을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법리가 다 상충하고 이게 의견서 등에 녹여져 있고 증거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재판 연구관의 보고서만 보고 졸속으로 처리해도 그게 정의다. 원래 대법원은 그렇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기득권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절차까지 무시하고 그 9일 만에 사실상의 합의기일 한 번으로 이런 7만 쪽의 기록 안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유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결정이니까 안 받아들일 도리는 없다. 네. 수용은 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이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은 다시 항소심으로 갔고 항소심은 벌써 기일을 정해서 잡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법원 행정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방이 오갔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히 좀 하세요.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한 그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거 북한의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법부에서 이 음식은 상한 것이다, 썩었다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냥 먹어.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대법원이 작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요.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버린 겁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 다 담아서 90페이지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 오늘 처장 자리로 직역으로 왔습니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좀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차후의 문제고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항소심으로 돌아간 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형량을 받느냐예요. 1심처럼 징역형이 나오느냐,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아니면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나왔을 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 개정안보다는 더 중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인데 이러한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가중사유들이 있어요. 선거인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그 전파성이 강한 경우, TV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중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1심에서도 짚은 부분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판결 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중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은 만약에 벌금형으로 책정을 한다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만 그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지금 뭐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이번에 돌아오게 되는 파기환송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나갈 수 없는 100만 원 이상형이 확실시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은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8개월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에서는 구형은 2년을 했고 그리고 1심 판결에서는 1년을 선고했던 것이죠. 그 형이 100만 원 이상의 항소심 결정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절차는? 그렇다라고 해도 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상고가 가능하거든요. 또 불복하고 대법원에 대법원에 한 번 한다. 더 하는 결과는 뭐 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짚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대법원으로 다시 올렸을 때 이게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다만 확정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는 뭐 이야기했었던 헌법 84조의 문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수설은 없는 것인데 아마 그런 형태로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대변인께서도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형이 나와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확정 자체는 아마 지금 선거일 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느냐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는 영향을 못 준다고 하니까. 스케줄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선거 비용 또 이 반환 문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양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상당히 또 실질적으로는 중요하고 짚어주신 대로 어떤 대선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가 나오든 이상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확정이 대선 전에 6월 3일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으로 수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맞는 말씀 주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전에 항소심에서 어떤 100만 원 이상이 나오든 이하가 나오든 그것은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후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이 단 이후에 항소심 결정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주권자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 김영삼 전 정부 말기에 있을 때
마지막에 DJ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그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사법 자제와 수사 자제가 있는데 지금 정치 지형에서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보수 진영에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기를 할 겁니다. 그럼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 헌법재판소도 과거에 이건 특수한 직책이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는 취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대외적인 신인도와도 관련이 돼 있다라는 설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법률적으로 좀 마침표를 찍는 방식은 지금 계속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이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임명될 시에는 그 재판은 중단한다라는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차후에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적용이 돼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지만 전 그게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항소심이든 대법원이든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군요.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어떤 재판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 재판부 중에 한 군데가 만약에 그 기일을 잡았다. 공판 기일을 잡으면은 피고인으로서는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은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어떤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혹은 헌법소원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 84조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구체화하겠다라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야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헌법 84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사건이 정지되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던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다수설이라면 이런 식의 법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해줄 거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입법부로서 입법 폭주로서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최종 헌법 84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지명했었던 두 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단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본안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안 판단이 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2명의 빈자리를 바로 임명을 할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한두 달 있다가 예. 84조의 해석 문제를 하게 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해 놓고 갔던 두 분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판결을 해야 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지명목 두 분을 새로 추가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헌법 84조 문제가 또 결정이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가 연출되겠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된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몫에 2명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게 누가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 되는 분이 그걸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일말의 설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색한 겁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기관인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을 만약에 이 해당 재판부가 계속해서 소환해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두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맡기는 게 권한쟁의 심판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마가 타지는 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또 그 결론이 나오면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두 분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그리고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명하게 될 2명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그분들이 뭐 내가 지명했다고 한덕수 대행이 지명했다고 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그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는 불리하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들 하시나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예. 결정을 보면 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임명했던 이 재판관이라는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또 불신이 있었지만 그 결론은 달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분쟁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10대2 이 진영별로 나눴다는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시고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네. 또 불신을 얘기하시니까 참 이게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가능성 극히 없어 보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후보 등록 전에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도 전혀 아니고 더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건 물론 사법부의 결정도 수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임하면서 지금 민심, 당심 모든 걸 추려서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해를 자초한 대법원의 판결로 다 무효로 돌린다.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상고심까지 가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거의 뭐 이제 정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법관들을 뭐 탄핵하겠다라는 등 굉장히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로 가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중요한 건 중도층일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합됩니까? 단합이 될 대로 될 겁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나 하나 정도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인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정치에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문제는 중도층일 텐데 그렇다면 저는 정말 유권자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법원에서는 유권자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 두 마디입니다. 이걸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안 되게 하고 안 될 사람을 되게 하고 이런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보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이 정권 들어서 저인망식으로 모든 수사를 온갖 수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결과물로 나왔다는 걸 그 맥락을 시민들이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다 지지율에 저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경향인데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의 이 여론조사 추세가?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과정에 있어서의 여론조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해서 계속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이 잘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뭐 예산안 전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대해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습이 똑같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오히려 민주당으로 하여금 지금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덕수, 김문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